건축업체가 내민 계약서 기사 제목입니다. 소비자는 영원한 을이다. 병이고 정입니다. 사실 주택금 중에 함정, 정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표준계약서가 과연 건축주 편을 든 계약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과연 건축주 입장에서 특약을 정해놓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불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피해 건축주들 모여 업체 상대로 고소해야 유리하다. 건축 지식이 없는 개인 건축주는 건축회사를 믿고 멋진 집이 지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건축주는 갑이 아닌 을로 뒤바뀐다. 거의 그렇죠. 주택건축은 설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장공사, 내정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계는 인허가를 포함해 약 3개월, 건축은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건축주는 공사에 따라 건축비를 업체에 지급한다. 지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건축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는 중단된다. 돈이 있어야 공사니까. 근데 오바지급에서 문제죠. 계약서는 업체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자신들이 만든 계약서 이름만 대면 아는 업체들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보니까 딸랑 서너 장으로 되어 있고 추가 공사비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네들은 책임 안 지는 거로 써 있더라고요. 이거를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많죠. 일반인들은 건축을 모르니까.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은 거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불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계약서에는 건축주가 갑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서명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을이 돼버린다. 한 건축회사의 건축공사 계약서에는 계약금 10%, 착공 미팅 시 40%, 공사하기도 전에 50% 주죠. 골조 완료 시 40%. 그러면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90%가 나가는 거죠. 완공 시 10% 순으로 지불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전체 건축비의 50%를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업체는 삽도 뜨기 전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 다른 데 쓰는 거죠. 또 골조가 완성되면 건축주는 계약에 따라 40%를 추가로 지급한다. 보통 골조가 완성되면 전체 공정률의 50%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잘못된 기사입니다. 20% 미만입니다. 돈은 90%가 넘어가는 셈이다. 공사가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돌아간다. 오바 지급하든 돌려달라.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건축주가 항의해도 업체는 버티면 그만이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건축주들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한 2년 동안 1년 동안 현장이 중단된 거죠. 공사비의 90%는 나간 거죠. 그래서 다시 돈을 구해서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하죠. 근데 다른 업체는 더 큰 사기꾼이죠. 또 다른 업체에 부탁하죠. 어렵게 준공을 내게 되면 공사비 2배 이상 들어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죠. 보통 보면은 건축주들이 처음에 시공할 때 엄청나게 깎으려고 하죠. A 업체는 뭐 평당 530에 해드리겠습니다. B 업체는 평당 500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 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30만 원 차이 때문에. 돈으로 업체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업체를 결정하면 안 되고 업체 자체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평당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준공을 내려면. 띠끼고 띠끼다가 여유가 없는 건축주는 주변 지인들한테 끌어다가 건축비에 보태는 거죠.
평당 500 예상했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어쩔 겁니까? 추가 비용 부담으로 최초 계약금보다 약 40%더 주고 집을 짓는다 하는데 2배 더 주고 집 짓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설명드린 거지만 공사비 10억 규모의 공사에서 골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20% 미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기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사를 동원해서 평가하죠. 골조 공사 완료 시 50%까지 지불해버리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해지기도 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CBS 녹화 뉴스 취재 결과 한 건축업체에 10여 명의 건축주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 금액도 20억 원이 넘는다.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지어드릴게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시공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건축주들이 입금을 하죠. 근데 공사는 척하고 안 하죠. 피해 금액이 한 20억이 넘는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건축주와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에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다. 업체를 고소해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거죠. 아예 공사를 안 했다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보통 2, 3년이 걸린다. 그쵸. 1심, 2심, 3심. 또 변호사 비용은 또 신급별로 받는 거죠. 인지세 등도 그렇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송 비용만.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자칫 소송 과정에서 업체가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업체는 날려버리는 거죠. 돈 받을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는 건축이 진행되고 중간에 멈추었다 해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기는 금전 편취 정황과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축회사 한 곳에서 다수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같은 피해를 입혔다면 의도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박람회 등 부실업체가 만연해 있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표준계약서도 건축주 편의 입장에선 계약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 대부분이 검색이나 건축 박람회에 참가한 건축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공신력을 가진 박람회에 동아 박람회, 경양 하우징 페어 많죠. 부실업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업체 검증 절차를 거치진 않으니까요. 업계 1위, 최다 시공, 친환경 건축 다 거짓말이죠. 소비자를 현혹하는 홍보로 넘쳐났고 건축주는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입게 되면 박람회를 주최한 주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부실 업체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돈만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건축 박람회의 공신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2중 3중 고통을 겪는 건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가 보기 좋게 제작한 계약서는 피하고 뒤도록 국토교통부가 작성해서 고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 가불이 바뀌니까. 건축주에게는 불리하고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인사한 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표준계약서의 조건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 따져볼 능력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우선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 가격 내역서, 상세 시공도면 작성 이런 거 살펴볼 능력도 안 되죠. 건축주들은. 그리고 상세 시공 도면인지 단순한 허가 도면인지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관리 재보상,
지체상금, 하자담보, 하도급 제한, 선금 등의 내용이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건축주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이지만 건축회사가 제작한 계약서에는 빠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준 계약서에는 건축주가 계약금 등 선금을 지급한 경우 업체는 이를 집을 짓는 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와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근데 우선 사용 안 하는데 어쩔 겁니까? 다른 데 쓰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또 준공 후 건축 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는 남은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데 기사 내용은 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런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자 피해 예방이 아니라 아예 계약금을 지불할 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서, 종합건설 시공 대상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를 받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예컨대 10억 공사 중에서 뭐 1억 원을 지불한다. 근데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1억짜리 보증서를 받고 지불하는 거죠. 1억짜리 보증서를 받고 지불한다. 근데 공사는 척하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보증서 가지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증서는요, 총 공사 대금의 10% 정도밖에 안 끌어줍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제대로 기성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사 내용 보면 특히 업체가 준공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건축주는 전체 공사비에 지체 일수, 지체상금료를 곱한 지체상금을 업체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근데요,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이거나 재산을 도피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성률 평가를 정확히 한 후에 기성률 미만으로 지불해야 되고요. 하도급 업체에 직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돈을 받거든요. 직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명기해야 되고요. 표준계약서에는 정작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밖에 건축주는 설계를 기초로 한 공사 예정 공정표와 내역서, 상세 시공도면 등을 업체 요구에 확보해야 된다? 건설업체가 상세 시공도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설계사무소가 하는 거지.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모든 기책 사유를 따지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사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